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상담을 주실 때 저도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꼭 알아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얼마나 나올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을 할 때 내가 많은 경우에, 이 사항이 많은 경우에 좋을 수 있는지, 좋은 것들과 또 이게 많은 경우에는 나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표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 보실까요? 네, 개인회생을 하실 때 많으면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아봤죠. 첫 번째, 개인회생 할 때 우리가 변제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을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가족이 많으면 좋습니다. 내가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이 많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개인회생 할 때 변제금 산정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변제금을 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생계비를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내 소득에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법원에서 정해놓으신 금액들이 있죠. 1인 가족 105만원, 2인 가족 180만원, 3인 가족 230만원. 이건 2020년도 올해 기준입니다. 이걸 빼고 남는 소득,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가용소득을 법원에 변제기간 동안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용소득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양하고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아까 보면 1인 가족은 105만원인데 2인 가족은 180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양가족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너무 좋은 거죠. 부양가족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칙은 직계 존속이거나 나의 직계 비속이거나 형제 자매여야 됩니다. 그 범위는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게. 그리고 나이로 제한이 있어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거나 만 60세가 넘으신 노부모님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안 동거를 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여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상담하다 보면 질문 주시는 게 있는데, 법무사님, 우리 와이프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일을 못하고 있는데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계세요. 배우자분께서 중증 장애가 있으셔서 경제활동 능력이 전혀 없다던가 이런 사유를 소명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장인 장모님 집에 같이 생활하는데, 아니면 모시고 있는데 장인 장모님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가능하십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동거하고 계시고 생계를 내가 실제로 책임지고 있다면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생활비를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다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인정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회생 할 때 많으면 좋은 것, 첫 번째로 부양가족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쁜 것, 많으면 나쁜 것,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최근 채무라는 개념입니다. 최근 채무. 이게 개인회생을 고민하시거나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첫 번째도 맞닥뜨리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강학상 개념은 아닌데 실무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개념이죠. 최근에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너무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개인회생도 마찬가지고 워크아웃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회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 최근 채무는 대부분의 법원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년 안에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최근 채무라고 보셔요. 그래서 최근 채무가 많으면 첫 번째 문제, 금지 명령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법원에 따라 편차도 있긴 하지만 최근 채무가 너무 크다고 하면 금지 명령을 안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면 다 문제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 채무 중에서도 내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새로 대출을 받으신 거, 돌려막기죠? 이런 경우라든가, 내가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사업자금으로 많은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근데 그게 다 사업자금으로 써버렸다. 이런 경우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썼다고 보이는 경우에 문제가 돼요. 대표적인 게 여기 써놓은 것처럼 도박이라든가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 가상화폐 투자 이런 데 쓰신 경우죠.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는 다 소명을 요구하시고 그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청산가치에 보장하라고 하셔서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각을 시킬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정말 기각도 시킬 수 있나요? 이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기각시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개인회생 신청할 때 많을수록 좋은 것과 많으면 나쁜 것,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것은 추가 생계비, 나쁜 것은 재산 소득,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많을수록 좋은 것, 두 번째 추가 생계비입니다. 추가 생계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우리가 최저 생계비를 인정을 받는데 거기에 더해서 더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추가 생계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주거비죠. 내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일부를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50만원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해서 50만원을 다 인정해 주시지는 않는데 20만원 정도? 이 정도는 내가 가족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20만원 최대한 30만원 정도까지는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이 가능한지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의료비죠. 의료비.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지병이 있으셔서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치료비라든가 약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의료비도 추가 생계비로 신청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표적으로 또 추가 생계비 인정할 수 있는 게 고령의 부모님을 내가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다. 아까 추가 생계비가 아니라 부양가족에 산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을 같이 동거하고 있고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도 실제로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린 자료가 있다고 하시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추가 생계비로 이렇게 넣어서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 생계비를 넣어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아끼는 것도 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 신청할 때 나쁜 것,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재산과 소득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할 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재산이 있다면 그거보다는 많이 내야 된다. 변제금이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변제금도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많을수록 재산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이죠. 소득. 재산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소득이죠. 개인회생은 신청하시는 분이 번 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비를 제하고 남는 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높다고 하면 그만큼 내는 돈도 커지십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가끔 이제 주식 투자하셔서 실패 보셔서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경우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매출이 너무 커서 소득이 많이 잡힌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만약에 소득이 너무 높아서 변제금이 월 변제금이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원금의 대부분을 갚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같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면 그렇게 또 추천을 드리니까요. 편안하게 전화를 한번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면 좋은 것들, 많을수록 좋은 것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할 때 많으면 좋지 않은 것들, 나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재미있게 편집을 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